27일 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 산지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오늘 새벽 5시에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만 전국 곳곳에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특히 제주에는 오후부터 밤까지 강한 비가 또다시 쏟아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비 소식에 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된 소식부터 먼저 간추려 드립니다. 지금은 비가 좀 약해졌지만 어제 이미 거세게 온 지역은 산사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산림청이 남부지방과 충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혹시 산사태 대피 명령이 발령이 되면 산지로부터 떨어진 마을 회관이나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자, 오늘도 비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고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도 다행히 어제보다 적겠는데요. 오늘은 주로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장맛비가 가장 많이 내리고 있는 제주는 최고 150mm 이상까지도 예상되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는 최고 30mm, 남부는 최고 60mm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은 오늘 오후가 되면 그치겠지만 전남과 경남,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그치는 서울은 한낮 기온이 29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한낮에 30도를 넘는 곳이 많아서 덥겠습니다. 오늘 제주 산지와 강원 영동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서해안은 아침까지 안개가 머물러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22도, 청주, 전주 24도, 대구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전주 31도, 강릉은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한 주 내내 비 소식이 잦아서요. 우산을 계속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날씨도 교통 상황도 어제보단 한결 수월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주 초반이라 곳곳이 혼잡한데요. 지금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강변북로는 33분, 올림픽대로는 30분으로 큰 차이가 없겠고요. 다만 백번고속도로는 경기 동쪽 지역 판교 방향 이동이 계속해서 버거워집니다. 분당 지역에서 도심으로 향하기도 힘겹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독정부터 탄천 1교까지 쭉 정체고요. 1번 경부선 서울 쪽으로도 경기권, 수원과 신갈분기점 사이가 혼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달래내부터 반포까지도 꽉 막힙니다. 백번고속도로 경기 동쪽 지역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구리에서 판교 쪽, 토평 일대뿐만 아니라 서하남과 송파 사이로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50번 영동선은 그나마 수월한 편이라 강릉 쪽 둔대분기점 일대에서 주춤합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이 멈춘 지 이틀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주동자인 프리고진을 겨냥해 조국을 배신했다고 비난하며 반란은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했습니다. 프리고진 역시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는 듯 정부 전복을 노린 건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현재 행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Эта гражданская солидарность показала, что любой шантаж, попытки устроить внутреннюю смуту обречены на провал. 반란 주동자인 프리고진을 겨냥해선 조국을 배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병사들에 대해선 이용을 당했을 뿐 그들의 애국심은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Не пошли на братоубийственное кровопролитие. Остановились у последней черты.
그러면서 벨라루스로 가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선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바그너 그룹 수장인 프리고진도 사퇴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텔레그램에 자신의 목소리를 공개하며 이번 반란이 러시아의 불합리한 공격 때문에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 전복을 노린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Первый фактор – это то, что мы не хотели пролить русскую кровь.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망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러시아 체제 내의 투쟁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동맹 정상들과 통화를 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서방 탓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는 변함없는 지원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공개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건데요. 이런 문항들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지도 의문입니다.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14번 문제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지각을 통해 확정된다는 필자 관점에서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에 대한 평가를 묻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출제 지문에서 철학 분야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했다며 킬러 문항으로 꼽았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3년치 수능과 6월 모의평가에서 국영수 480개 문제 가운데 지목한 킬러 문항은 모두 22개입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킬러 문항의 기준을 명확하게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킬러 문항으로 지목한 6월 모의평가 국어 14번의 경우 EBS의 가채점 정답률은 36%, 10명 중 4명가량이 맞춘 겁니다. 반면 2023학년도 수능 국어 17번의 추정 정답률은 1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좀 쉽게 이것이 킬러 문항이구나, 좀 어떤 것이 잘못돼서 이렇게 냈구나라는 걸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들을 조금 제시해 줬습니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와 수험생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다른 걸로 사교육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집중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사교육 업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도 진행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정부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놓고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킬러 문항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교육부의 졸속 대책 발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놓고서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오늘 종료합니다. 해저터널 공사도 완료되면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설비 최종 검사가 끝나면 방류 준비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조만간 공개할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않으면 일본 정부는 올 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에서 유족들이 마지막으로 진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로 헌법재판소는 유족 중 한 명을 불러 10분 정도 진술을 듣고 이 장관 측의 최종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갈 하찮은 내가 아니지 그수린 빠져진다 빛바랜 낡은 하명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오늘 여수 빼고는 하늘이 맑네요.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의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선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도 비가 좀 덜 내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다행히 비 피해 크게 없어요, 큰 피해 지금까지는. 없이 네. 지나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제 네. 비가 진짜 많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중대본도 방금 중대본 1단계도 해제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소강 상태라서. 네. 하지만 끝까지 날씨 좀 계속 지켜보시는 거 네.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영상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17초 만에 있는데요. 불과 17초 만에 2천만 원어치를 훔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영상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털어간 건데요. 진짜 순식간입니다. 눈 깜빡하시면 안 돼요. 영상 먼저 보시죠. 네, 한 남성이 금은방 앞을 서성거립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쓴 건지 얼굴도 보이지가 않는데요. 왼손에는 비닐봉지, 오른손에는 망치를 들고 바로? 네, 바로 유리문을 저렇게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은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시간 얼마나 걸릴지 한번 제가 세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진열장 천을 걷어내고 망치도 마구 부수고 닥치는 대로 집어들고 나가는 데까지 딱 17초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찰들이 막 깔려있고 과학수사대 와있고 사장님은 힘드셔가지고 뒤에 앉아 계시고. 네, 귀금속 19점을 가져갔는데 모두 2천만 원어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도망치는 것도 빨랐습니다. 근처에 공범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이 오토바이예요. 망을 보고 있었거든요. 번호판을 뗀 오토바이를 타고 두 사람이 함께 달아났습니다. 아까 이도선 기자가 눈 깜빡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깜빡했거든요. 그 사이에 다 끝났네요. 네. 아니 CCTV에 얼굴도 안 잡혔고 지금 도주에 사용한 오토바이도 번호판이 떨어졌으면 네. 잡는데 좀 힘들었겠어요. 네, 추적이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범행처럼만큼이나 이 검거 과정도 초스피드였습니다. 완벽 범죄인 줄 알았겠지만 9시간 만에, 이거 좀 짧은 시간이거든요. 9시간 만에 경찰이 붙잡았어요. 뭐야? 이들 2인조 강도는 불과 이틀 전에 한 금거래소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진열된 귀금속이 없어서 10초 만에 그냥 빈손으로 달아났다고 하고요. 안 그래도 이걸 수사 중이었는데 또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경찰 인터뷰 볼까요? 피해자 맨 처음에 1인이 나왔는데 저희들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체포를 하니까 아주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던 거죠. 이 범인들도 빠르고. 피의자들도 당황을 했습니다. 이 수사관들 정말 베테랑입니다. 금방 잡혀요, 이런 일 하면요. 네. 이미 첫 범행 직후에 두 사람의 인상착의를 확보해 추적 중이었고요. 부산 방향으로 달아난 걸 확인하고 모두 검거에 속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훔친 귀금속 어떻게 처리도 못했어요. 9시간 만에 붙잡혔으니까요. 팔지도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피해 물품도 전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초 만에 훔쳐서 잘했다. 이번엔 성공이다라고 자기네들끼리는 막 정말 좋아했을 텐데 네. 이미 그 17초 동안 망치 때리고 있을 때 네. 경찰은 이전 범죄 흔적을 맞아요.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경찰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도시락 볼까요?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꺼내보겠습니다. 이것도 황당한 소식인데요. 하나, 둘, 셋. 빠밤. 30% 수익인데요. 저 이 얘기 듣고 좀 혹했어요. 네. 요즘같이 돈 불리기 힘든 시기에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마음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솔깃했는데 하지만 이 대단한 노력 없이 큰 수익을 얻는다는 얘기는 수년간 사회부 취재를 했던 제 경험상 사기예요. 상당수 사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번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는 이른바 상테크를 미끼로 맘카페 회원들에게 수백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백억 원이요? 네, 아니, 받아낸 게. 뭐 어떻게 이런 감원 이설로 이렇게 잘 꼬셨길래 이렇게 피해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네, 어떤 어떻게 뱀의 혓바닥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죠. 이런 걸로 잘 꼬셨던 거예요. 어떤 네. 수법인지 보면요. 이 회원 15,000명 규모 온라인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 운영자는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에 투자하면 한 3, 4개월 뒤에
투자금에서 한 10에서 39% 정도 수익금을 더해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네. 이거 사실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워런 버핏 뺨치는 그런 투자가 있는데 그렇죠. 네. 대단하죠. 39%. 근데 역시나 사기였습니다. 근데 좀 수익이 너무 크니까 의심스러우면서도 믿고 싶어지는 네.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요즘에 뭐 금리도 만만치 않고. 네네네. 근데 그게 말로만으로 속았을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네. 보여주는 게 딱 있었습니다. 아하. 처음에는 수익을 돌려줬대요.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면서 신뢰를 차근차근 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 행각의 특징은 이렇게 돈을 벌게 한 다음에 다시 투자해라. 결국엔 그 돈을 다시 받아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 다 돌려막기였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돌려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돈 저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 돈 이 사람한테 주는 뭐 그런 수법인 거죠. 이런 식으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61명에게 무려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와, 너무 많다. 그런데 사실 경찰은 회원 282명에게 464억 원을 가로챘다. 이렇게 의심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 가운데 221명 대부분이 진술을 꺼리고 있어요. 진술을 해야 이게 사기 그 피해 금액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꺼리고 있어서 이 464억 원은 금융당국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해 자금을 조달받는 이 유사 수신 혐의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사기로 완전히 의율할 수가 없었던 거군요. 사기는 142억 원만 했고 아하. 나머지 이제 400억 원 정도는 유사 수신 혐의로만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피해 규모는 그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네, 거고 이거는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드러나겠네요.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게 460억 원 정도인데 실제로 진술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한 140억 원 정도만 사기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서 말로만이 아니라 초반에 실제로 수익을 좀 주면서 맞아요. 이거 봐 진짜로 되는 거야. 다시 투자해 해서 그때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오징어 게임 같은 거네. 분명히 더 큰 금액을 요구했겠죠. 맞습니다. 네, 요건 좀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주시고요.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도난당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인데요. 축구 선수 황의조를 둘러싸고 사생활 관련 그리고 정보 유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의조와 만났던 여성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폭로글을 올린 건데요. 황의조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요 며칠 동안 이 소식으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도 그렇고. 근데 이 폭로자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국가대표로서 골도 넣고 했는데 네. 이런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서 황의조와 만났던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네티즌은 지난 25일 소셜미디어에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다며 글과 영상을 올리면서 황의조의 휴대전화에는 수십 명의 여성과 찍은 사진이 있다.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도 다수 존재한다. 이거 범죄 아닌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폭로자가 황 선수와 관계가 있는 여성인지 뭐 누구인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황의조 측 소속사는 그리스에서 뛰던 1년 전쯤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적이 있는데 이를 손에 쥔 사람이 악용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달 전쯤부터 협박 메시지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이걸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데 네. 일단은 저는 중립기여. 요즘 말로 중립기여를 좀 받고 좀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된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상황 봐야겠죠. 네. 소속사는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 사생활을 유포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겠죠. 자료를 수집하고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폭로자 여성이 찍힌 사진에 대해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뭐 이거 다수다. 그리고 이거 동의했냐? 뭐 범죄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만큼 정말 만에 하나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 황의조 선수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황의조 선수가 이번 시즌 FC서울에서 임대 신분으로 뛰다가 이제 최근에 고별전을 치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유럽 진출을 준비 중이었던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이 터지면서 뭐 공식 일정, 뭐 어제 뭐 사인회도 취소했다고 하고요. 팬미팅, 네. 사실상 뭐 두문분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폭로자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서 이걸 공개했다면 뭐 황 선수는 정보 유출의 피해자 아닌가 그렇죠.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동시에 말한 대로 이동식에 전해준 대로 이 사진 촬영 과정에서 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냐 안 받느냐 요거에 따라서 또 황 선수가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많은 온라인상에서도 분분합니다, 의견이. 이건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주장과 주장이 맞물리니까요. 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월드 클래스로 가볼까요? 네, 이용주 캐스터. 네,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캐나다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신임 시장을 뽑는 선거가 지금 해외에서 지금 화제가 지금 엄청 되고 있습니다. 왜요? 왜 화제가 됐느냐? 일단 BBC 보도 잠깐 보실까요? Why 101 people and a dog want to be Toronto's mayor? 왜 101명의 사람과 개가 토론토의 시장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전했습니다. dog? 네. 개. 제가 생각하는 그 개가 맞아요? 개가 개가 시장 선거에 개가 후보로 나왔어요? 네, 그 dog 맞아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요 강아지, 이 검은색 개인 울프 허스키종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보호자와 함께 이번에 시장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공약도 있습니다. 동절기 과도한 소금 성분의 제설제 사용 금지 이런 이 공약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과도한 제설제 사용 시에 반려견의 발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반려견의 보호자는 시청에 동물이 있다면 좀 더 좋은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약간 캠페인성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렇게 반려견에 대한 세심한 결정이 나올 수 있겠는데 토론토 사실 유명한 도시잖아요. 네. 이 대도시의 시장이 강아지가 되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최근에 캐나다 산불도 큰 문제였잖아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북미 대륙을 뒤덮었던 캐나다 산불 여전히 꺼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면적의 약 절반이 탔는데 소방관 구인난까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걱정이 됩니다. 빠른 소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너무 부러운 한 남성이 있어서 제가 지금 살짝 배가 아프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소식인지 잠깐 보실까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입니다. He has flown 23 million miles. Here are his travel secrets. 그는 2,300만 마일을 비행했다. 여기에 그의 비행 비법이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미국의 한 남성이 33년 전 구입한 비행기 평생 이용권으로 2,300만 마일, 약 3,700만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평생 이용권이라는 게 평생 이용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달과 지구 이 48번을 이 왕복을 한 거리라고 하는데요. 주인공은 미국 뉴저지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는 올해 69세 톰 스투커시입니다. 지난 1990년 29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2억 8천만 원을 지불하고 미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평생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33년 동안 100개국 이상을 여행한 그는요, 평생 항공권을 구입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이가 벌써 이제 70이 됐는데 정말 원 없이 여행을 했을 것 같고 또 부러운 게 마일리지 엄청 쌓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마일리지도 엄청 쌓였습니다. 마일리지로 전 세계 호화로운 호텔, 고급 식당을 막 다녔다고 해요. 워싱턴 포스트는요, 스투커가 마일리지로 술탄, 그 이슬람 정체의 지도자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와, 비행기 평생 이용권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분은 수십 년간 비행기를 타온 거잖아요. 네. 비행 팁으로 알려준 게 뭐였나요? 그 꿀팁을 하나 전했는데요. 그가 전하는 팁은요, 승무원에게 만난 척하기. 라고 합니다. 비행기 문 앞에서 마주친 이 승무원에게 지난번 서비스에 굉장히 감사했다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승무원이 받나 안 받나 헷갈리니까 모든 종류의 공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 승무원이 마침 저 오늘 첫 비행인데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비행이 늘 행복했던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스투커 씨는 이 수십 년간의 비행에서 4명이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것을 또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그런 좀 보기 드문 장면도, 안타까운 장면도 4번이나 봤군요. 그나저나 저는 이 항공사도 이 계약을 이렇게 변경하고 막 각종 꼼수를 쓰지 않고 계속 무료 탑승을 유지해 준 것도 좀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또 맞네요. 어쨌거나 배가 너무 아픕니다, 지금. 자,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몇 달에 걸쳐서 요트 대회를 치르던 선수들이 난데없이 범고래 습격을 받아서 지금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범고래들 요즘 왜 이렇게 사람에게 달려드는 걸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푸른 물살을 싹싹싹 가르는 선수들 세계 일주 요트 대회 디오션 레이스의 마지막 구간인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좀 어수선한데요. 자, 알고 보니까 요트 밑과 옆으로 이제 커다란 지금 범고래가 돌진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요트의 이 방향타를 툭툭 입질까지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선수들은 재빨리 돛을 내려서 요트의 속도를 늦췄고 그러자 범고래는 다행히 몇 번의 충돌 후에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굉장히 좀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게다가 이 범고래 소동에 대응하느라 이 요트는 원래 2등이었는데 4등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웬 날벼락인가 싶죠. 전문가들은 최근 이 해협에서 범고래가 선박을 공격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전했는데요. 범고래들에겐 이게 일종의 그 놀이나 놀이? 네, 챌린지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바다의 주인은 우리다. 더는 훼손하지 말라는 범고래들의 항의 시위는 아닐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바다에 이어서 이번엔 우주로 한번 가볼까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최근 국제우주정거장 우주 비행사에 소변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혀 화제인데요. 네, 놀랍게도 소변뿐 아니라 땀 한 방울까지 수집해서 사용한 물의 무려 98%를 다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고급 제습기인 이 진공증류를 통해 배출한 소변을 알뜰하게 회수한 뒤에 쑥스 필터로 오염물질을 거르는 원리인데요. 센서를 통해서 기준치에 맞을 때까지 정화를 반복하는데 이러면 지구에서 생산된 수돗물보다 훨씬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장한 물은 우주에 나간 우주비행사들의 일상생활에 쓰이는데요. 보통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는 우주비행사들은 식수와 음식 준비, 세안 등 다양한 용도로 날마다 약 3.8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기술의 개발로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는 화성 탐사 등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줌 다시 보게 되는데 오늘 물을 좀 절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7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생활비 줄이기 위해 꼭 없애야 할 10가지 습관. 여러분 혹시 거지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팍팍한 현실 속에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종 문화인데요. 익명 채팅방을 만들어서요. 여기서 커피 3,000원 씀, 택시비 5,000원 씀 이렇게 지출을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하고 쓴소리를 주고받으면서 좀 유머러스하게 절약정신 무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기를 끄는 이유, 절약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해서겠죠. 아직도 소비가 내 맘대로 통제가 안 된다 하는 분들, 올해 딱 절반이 남은 이 지금 따끔하게 소비 긴급 점검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팩트 폭격으로 돈 모으는 방법 알려주는 멘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약간 이 해병대 조교 모자 쓰시고 오셔야 될 것 같은 정도로 그런가요? 정신무장을 해주시는데요. 네네. 다시 한번 오늘 정신교육 제대로 받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가 일침을 한번 좀 가해주시죠. 네, 지금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로 잔액이 늘어났다고 하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8년 내 연체율도 지금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카드론이라든지 리볼빙이라든지 이런 악성 부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스쿼드 그리고 잇몸 일으키기를 매일 30회씩 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조여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아직도 과시성 소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자동차 가격의 평균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4,381만 원. 평균이 이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비싼 거거든요. 사실 이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2030들이 이 자동차에 대한 과시욕이 가장 높다. 이렇게 나타났고 외제차에 대한 선호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요거 좀 그래픽을 함께 좀 보면 카드론 잔액 34조 9,743억 원.
3개월 만에. 네. 그리고 근데 이 자동차 평균 매매가는 제가 조금 딴지를 걸어보자면 요새 전기차가 막 맞아요. 6천만 원, 7천만 원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간 거 아닌가? 예, 아무래도 좀 그런 면도 있긴 한데 네네. 2030대 같은 경우 소득이 굉장히 낮을 텐데 예. 이렇게 외제차라든지 이런 고가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2023년 6월 말입니다. 딱 이제 절반이 지났고 절반이 남았습니다. 연초에 뭐 지속적으로 네. 저에게도 긴장감 그렇죠. 넣어 주셨지만 한 번 더. 그리고 여름 휴가 앞두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휴가니까 좀 돈 좀 쓰자라는 기분이 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생활비에서 과감하게 좀 절약을 하고 좀 줄여야 할 것을 제가 10가지로 네. 순위를 매겨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 순위는 아무래도 중요도 순으로 말씀드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순위가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는 구내 식당 두고 매일같이 점심 외식하는 습관. 자, 이거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요즘 대학생들이 아침에 8시에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빨리 구내식당 가려고? 학식을 먹기 위해서. 아하. 그만큼 이제 소비가 좀 팍팍해지고 네. 사실은 이제 식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인데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외식을 하는 거. 그러니까 구내식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외식하는 습관. 요거는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속 딴지 걸어 죄송한데 점심시간만큼은 회사를 벗어나고 싶어요. 좀 그런 면이 아무래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자, 우리가 이제 돈을 아껴야 되니까. 네, 좀 아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심리를 좀 집어넣겠습니다. 네. 9위를 한번 보면요. 대비하지 않겠습니다. 9위는 무심결에 타는 택시. 아하. 우리가 보통 교통비를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7% 이내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이제 택시가 사실 뭐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 얘기가 좀 기분 나쁘게 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에 그냥 오히려 무심결에 에이, 가까운 거리니까 뭐 내가 엄청난 소비하는 거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하고 타는 습관이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이상의 택시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요거 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또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8위는요. 매일같이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 예. 탕비실에 가보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네. 요즘. 그런데도 매일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점심시간에 한 잔, 3, 4시에 한 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커피 비용도 우리가 머니클래스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지만 엄청나거든요. 자,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테이크아웃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7위는요. 계획 없는 이벤트 비용. 아하. 자, 머니클래스에서 우리가 5월 달에 한번 다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이벤트 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국룰로 8가지를 이벤트 비용이라고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죠? 네, 네. 자,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그리고 어린이날, 네. 자녀나 형제 생일, 그리고 이제 미혼이신 분들은 애인 생일, 베프 생일, 연간 기념일 여기까지가 이제 국룰로 얘기하는 이벤트 비용이니까 네. 이거는 따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이거 외에는 사실은 과도한 지출은 좀 하지 마라.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하반기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200일, 뭐 300일 매일 그렇죠. 챙기고 하다 보면 네. 너무 씀씀이가 커지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8가지만 좀 챙겨보자. 네. 자, 6위는 말이죠. 계절마다 구입하는 신상. 특히 옷입니다. 뭐 여름이라고 해서 뭐 여름철 의상이 굉장히 싸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집에서 옷이 굉장히 옷장이 많은데 항상 듣는 얘기가 입을 옷이 없다. 그렇죠. 왜 옷이 이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 그러는지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계속 볼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사실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무분별하게 계속 신상을 구입하는 것은 하반기에는 좀 우리가 좀 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거 좋은 명분이 있어요. 네.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옷을 하나를 오래 입으면 그렇죠. 자주 안 사는 게 더 좋을 맞습니다. 수 있어요. 예. 네. 자, 6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5위부터 1위 아까 올라갈수록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열어주시죠. 네, 사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쭉 말씀드리면요. 5위를 보면 자, 월 소득의 15%가 넘는 문화 레저 비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분이 45만 원 이상을 문화 레저 비용 취미 활동에 쓴다. 예를 들면 운동, 뭐 필라테스나 PT나 또는 취미 활동하는 거에 45만 원 이상 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5% 이내에서 취미와
문화생활을 계획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지키지 않게 됐을 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 소득의 15% 이내로 그렇습니다. 문화생활해라. 예. 네. 자, 그리고 4위는 머니클래스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엔겔 지수입니다. 월 소득의 15% 이상의 엔겔 지수. 그러니까 식비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네. 이것은 좀 과하다. 월 소득 25%. 네, 외식이라든지 마트에서 장 보는 거라든지 배달이라든가 이걸 다 포함해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미만이라면 25% 이내에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배달의 늪을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워낙 편리해서. 이건 사실은 건강과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 너무 많은 식비 그리고 너무 많은 배달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환경에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3가지 남았는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온 7가지 다 안 하셔도 이 3가지만 하셔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네, 3가지 보겠습니다. 자, 3위는요. 월 소득 15% 넘는 전월세 비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주거 비용이라는 걸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 주거 비용이 자기 소득에서 15%가 넘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소득의 15%가 넘는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낸다는 것은 그분이 직주 근접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직주 근접 좋죠. 예, 굉장히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죠. 그럼 그 절약한 시간에 우리가 뭐 하느냐? 물어보면 그냥 잔다. 그냥 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생산적인 것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의 소득의 15%가 넘는 주거 비용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월 소득 400만 원이면 한 60만 원 정도를 넘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15%.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2위는요. 일단 카드 긁고 갔다 오는 여행입니다. 자, 우리가 여행은 우리가 머니클래스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미리 이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금액을 모은 다음에 그 보상으로 갔다 와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카드 긁고 갔다 오면 계속 할부금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장 서글픈 게 여자친구랑 여행을 갔다 왔는데 계속 카드비 할부금이 나가는데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이렇게 되면 정말 씁쓸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이거는 정말 마음이 정말 계속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갔다 와야지 갔다 오고 카드 긁고 갔다 오는 거 이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오늘의 여행을 내일의 나에게 맡기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위, 대망의 1위입니다. 사실 이게 1위인 이유가 이게 가장 사실은 손실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월 소득의 6개월이 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9가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출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자, 6개월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팍팍한 거 아니냐? 그럼 뭐 경차만 타라는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정상적인 범위 좀 너무 과하다. 정상이다라는 범위를 사실 6개월보다는 조금 더 한 9개월까지는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가 있는데 자기 소득보다 9개월이 넘는 차를 탄다? 자, 그것은 웬만해가지고는 이 고정비를 절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동차라는 거는 차 하나만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확장 소비, 파생 소비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기름값, 차가 커지면 기름값도 많이 들고 뭐 부품도 비싸지고 그렇죠. 그런 게 우리가 있으니까. 차를 사고 그냥 세워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를 끌고 나가야 되고 나가게 되면 문화 레저 비용과 외식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그래서 1위로 이걸 선정한 이유가 이게 가장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소득 곱하기 한 6에서 9 정도 사이에서 차값을 좀 그 결정하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신 10가지를 열심히 지키면 최대 얼마 정도나 절약할 수 있는지 좀 시뮬레이션을 해주셨다고요? 네. 보통 한 월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위부터 3위까지의 금액,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위 자동차죠. 한 40만 원 정도 절약이 돼요. 이게 보통 자동차 할부금 보통 한 3, 40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다음에 2위 일단 카드 긁고 여행 갔다 오는 거 한 33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고 3위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 이내로 절약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밑에 4위, 5위 이렇게 쭉 보시면 총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월 166만 원 정도 됩니다. 자, 물론 이거는 항목을 다 최대치로 했을 때 얘기니까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166만 원 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절반만 절약하더라도 얼마죠?
83만 원이에요. 오, 그럼 뭐 83만 원을 1년 12달 저축을 한다고 보면 거의 1,000만 원입니다. 와. 1,000만 원. 자, 근데 이걸 다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83만 원보다 조금 적은 금액인 70만 원만 절약한다 그래도 요번에 새로 나온 청년 도약 계좌를 풀로 가입할 수 그러네요. 있는 금액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끼라는 이야기는 네. 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좀 더 돈을 가치 있게 쓰자. 자, 우리 하반기에는 돈을 좀 더 가치 있게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끼는 게 아니라 가치 있게 쓰자라는 말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1위부터 10위까지 요거는 유튜브로 다시 보시면서 캡처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돌아오는 시간이죠. 여러분을 위해 상클 상담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이런 고민들 저희가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가서법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사연, 저 같은 30대 후반의 남성의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요,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좀 각색한 내용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 분량이 많아요. 긴장됩니다. 자, 연기 기대해 주세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30대 후반의 결혼 3년 차 부부입니다. 처가에서는 결혼 전부터 저를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속은 상했지만 처음엔 저도 장인 장모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퇴근길에 백화점 들러서 사왔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자네, 우리 딸 생각하면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겠나? 내 딸은 지금도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자네는 월급장에서 이렇게 일찍 퇴근해서 백화점도 가고 참 아내 덕에 팔자가 좋네. 아, 그래도 아버님 생각해서 사온 건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섭섭하다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아니 월급쟁이가 어떻게 그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겠어? 자네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혹시 우리 딸랑 결혼한 거 아니야? 네, 제 아내는 의사입니다. 장인어른은 아내에 비해 제 돈벌이가 시원찮다는 것 때문에 저를 계속 무시하셨죠. 처가와의 사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이 처가가 계속 엮이니까 자주 부딪히게 됐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진짜 왜 그러시지? 허구한 날 나만 보면 당신 삥 뜯어먹는 제비 취급하고 계시잖아. 이게 몇 년째야 이게. 아휴, 아빠가 좀 욕심이 많으셔서 그렇지. 내가 미안해 여보. 아니 장인어른만 그러시면 내가 말을 안 해. 당신 오빠도 나 만날 때마다 내가 무슨 뭐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사람 취급을 아예 안 하는데 아 나 진짜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아 근데 왜 오빠까지 걸고 넘어져?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해? 그래 헤어져. 나도 번듯한 직장 있고 멀쩡히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잘난 의사들끼리 잘 살아봐.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동안 서로 쌓인 게 많아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가면서 시간이 꽤 걸리게 됐습니다. 당신 그때 산 주식 지금 엄청 올랐더라? 그건 왜 재산분할 목록에서 뺀 거야? 그것도 포함시켜야지. 아, 뭔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우리 살던 집, 그 집도 우리 처음 이사 갔을 때보다 엄청 올랐잖아. 그건 안 내놓겠다더니. 그 주식은 순전히 내 결정으로 산 건데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어? 나 못 줘. 이혼 소송 중 늘어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도와주세요, 이인철 변호사님. 아이고. 네. 이 부부 두 사람이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네. 계속 처가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불화가 이혼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군요. 사실 두 사람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서로 이제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이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던 거예요. 아, 이 아내네 집안은 다 의사 집안입니다. 네. 오빠도 의사고 여동생도 의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동생과 결혼한 다른 사위도 의사였던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무시를 하는데 사실 뭐 남자가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도 이제 번듯한 직장 다니고 또 승진도 이제 빠르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처가만 가면 계속 무시를 당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었어요. 지금 문제는 이혼 소송을 하는 도중에 재산 상황이 변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아내가 재산이 많았거든요. 네. 아내가 이제 집도 있고 재산이 많았는데
역전이 됐어요. 어허. 남편이 투자한 주식이 대박이 나면서 남편이 한 10억 정도 주식이 투자했는데 그게 20억이 되고 와. 이제 아내는 원래 있던 집은 9억에서 한 15억 정도가 돼서 우와. 이게 이제 재산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두 사람의 갈등이 이제 커진 거죠. 아하. 법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좀 궁금한 게 이혼 과정이라는 게요. 그렇게 네. 뭐 집값이 오르고 네. 주식이 뭐 2배가 되고 그냥 몇 개월 걸리는 건데 네. 이혼 과정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 4주에 뵙겠습니다. 땅땅땅. 근데 절대로 4주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 협의혼 같은 경우에도 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있고요. 이혼 소송은 뭐 3개월이 뭐예요? 3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최소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셔야 되고 이게 다툼이 이제 심해지고 항소 상고까지 가면 뭐 3년, 뭐 4년, 5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 소송은 뭐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은 했는데 협의 이혼도 뭐 그 자녀 때문에 그런 숙려 기간이 있는 거예요. 숙려 기간이 있어가지고 3개월이 지나야만 이혼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중간에 이런 사례처럼 재산이 변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있을 수 것 같아요.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처럼 남편이 자기 명의로 샀던 주식이 가격이 올랐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같이 만든 재산은 네. 거의 모든 재산이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아하.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예금이나 자동차, 뭐 하다못해 뭐 퇴직금, 연금 거의 모든 재산이 다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격이 이제 막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판 끝날 때 기준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문에서는 이렇게 해요. 일단 1심 재판이 한참 진행이 되면은 재산 목록을 이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때 기준이에요. 아. 그때 아파트 가격은 이제 KB 시세로 측정을 하고 뭐 상장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에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제출하면 그때 기준으로 이제 재산이 이제 평가가 됩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예. 사실심 변론이 끝났을 때. 네.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재작년 같은 경우 집값이 막 올랐잖아요. 네네네. 별거 당시에는 9억인 집이 재판을 이제 한 별거 3년 후에 재판을 시작할 때는 그게 12억이 됐다가 네. 항소해서 15억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것이 9억을 기준으로 하자. 예. 9억의 절반만 주겠다고 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지막 끝나는 15억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갭이 크잖아요. 예, 예. 그럴 경우에 언제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부동산은? 끝에 15억? 맞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 기준 15억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뭐 반반 나누든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아, 약간 웃을 일은 아니지만 이혼 소송 중에도 막 부동산 시세 찾아보고 맞아요. 난리가 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올랐나 혹시 막 떨어졌나 이런 게 네. 아주 큰 중요한 문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예금도 만약에 이혼 뭐 신고를 하고 절차하다가 몰래 예금 다 빼가지고 그렇죠. 그 잔고를 0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금융유산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끝날 때 기준이죠. 뭐 예. 그때 기준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금 같은 경우에도 끝날 때 기준이다 하면은 막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 나눠주겠습니까? 아. 그래서 예금같이 소비가 쉬운 금융재산은 예외적으로 파탄식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탄식 기준. 파탄, 별거를 시작했다. 근데 별거 당시에 예금이 3억이 있었는데 재판 도중에 다 썼다고 하면은 그 출처를 이제 소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한 거를 적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3억 원이 다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계산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생활비로 쓴 거 정도는 그 그 잔고가 정도는 인정이 빠져나가는 되는 건 거죠. 괜찮죠. 뭐 생활비라든지 자녀 교육비 같은 거는 썼다고 하는 거 인정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몇천만 원씩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달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소명하겠습니까? 아하. 소명이 안 되면 이거는 은닉을 했구나. 그렇게 가지돼서 재산분할에 이제 넣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남아 있어요. 네. 가격이 제법 올랐는데 아파트도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그렇죠. 가격을 기준으로 아까 한다고 네.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막 올랐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서로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재판을 막 시간을 끌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있는데 네. 요즘에는 아파트 가격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 뭐 재판을 좀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보다는 이제 현금으로 분할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이제 재판 기간이 뭐 길어진다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길어지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아파트를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아파트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또 반대로 금전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 다시 사례로 좀 돌아와 보면 아내는 이제 자신이 결혼 전부터 살고 있던 집이다. 그리고 내 명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다. 예.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이 안 되는데 그래서 10년이 됐다. 10년 됐는데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출을 갚아줬어요. 그런 경우에도 안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어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어떤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유지 관리에 기여도가 있으면 재산 분할이 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한 5년 이상 되고 상대방도 어떤 기여도가 있으면 특유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인정이 되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5대5가 아니라 좀 비율은 달라지겠죠.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이 한 7에서 8 정도, 다른 사람이 한 20에서 30% 정도 재산 분할 기여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명의가 개인으로 돼 있어도 이렇다는 건 전 처음 알았거든요. 특유 재산이라는 개념이 있군요. 네. 그럼 결국에 이 부분은 지금 주식도 아파트도 분할 대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만약에 남편의 경우에 이 주식 보유를 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숨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 재산이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데 다 찾아냅니다. 뭐 저희 같은 변호사가 이제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산 기록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전산 기록이 되어 있는 재산은 다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현금으로 좀 갖고 있다, 그건 찾을 수 없겠지만 주식이라든지 심지어는 요즘에 무슨 코인 같은 경우도 다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코인이라든지 부동산, 뭐 연금 이런 거는 기록에 남아 있으면 모두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투명한 거래가 다 되니까 이제는 그렇죠. 뭐 마늘밭에 묻어놓지 않는 이상 돈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끝까지 안 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실 그걸 찾아가지고 또 이제 집행하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미래 재산을 묶어둬야 돼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주식도 아파트도 분할 대상이고 뭐 숨길 수도 없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좀 가정일 수 있는데요. 로또 뭐 1, 2등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잖아요. 뭐 남편이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럼 이것도 나중에 이혼 과정에서 나눠줘야 됩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사례를 봤는데. 실제로요? 네, 실제로 봤습니다. 네. 부부싸움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된 거예요. 한 30억 정도 당첨돼가지고 남편이 그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내가 알아가지고 청구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못 받았을 거예요. 그거는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여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순전히 운에 따라서 이제 당첨된 거기 때문에 유일하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복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또는 함께 일군 재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기여도 이걸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목별로 좀 세세하게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쾌한 상담소 오늘은 이혼 소송 기간 중에 달라진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한 재산에 대한 분할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마 시작부터 집중호우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어제보다 비의 양이 적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고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한편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륙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제주와 남부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장맛비가 가장 많이 내리고 있는 제주는 최고 150mm 이상까지도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그 밖에 중구는 최고 30mm, 남부는 최고 60mm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은 오늘 오후에 그치겠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 산지와 강원 영동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낮에 충남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오존 농도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22도, 대전, 청주 24도, 대구는 벌써 27도까지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가 32도, 강릉은 33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도 모레부터 주 후반까지 다시 강하고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전남, 경남,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계속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낮부터는 기온 30도가 넘는 곳도 많고 또 습도도 높은 만큼 물도 많이 드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상암동 클래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